네, 중직동지들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범위랑 하태승 변호사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중직동지들 제가 이제 지난번 3월달에 우리 공무노조 동지들 그 이제 중앙행정기관 노조 동지들 대상으로 저희가 간단하게 이제 중대재해 처벌법과 공무원 노조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드렸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이번에 이 중대재해법이 이제 통과된 이후로 많은 노동조합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분명 공무원 노조에서도 이제 고민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미리 말씀드릴 부분은 이 법이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올해 1월 달부터 시행을 했다 보니까 아직까지 법원에서 판례가 나온 적은 없습니다. 노동부의 매뉴얼만 조금 나와 있고 검찰의 수사 매뉴얼 정도만 나와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의 법이 정리가 돼서 완벽한 법리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보통 1, 2년, 3년 정도는 걸립니다. 1, 2년, 3년 정도 걸려서 이제 판례가 몇 개씩은 나와야지 법원이 보통 이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많은 쟁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쾌하게 해답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지금 우리 공무원 노조가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법원은 여러 중대재해가 터지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자. 근데 그 판결을 쓰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됩니다. 중대재해가 단순히 개인의 사고가 아니라 사용자의 구조적인 문제였다. 평소에 안전보건 조치를 충분히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노동조합이 현장에서 명확하게 짚고 평상시에 그 중대 사고를 예방할 수 있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저도 아직 부족합니다. 저도 아직 고민되는 쟁점이 상당히 많지만 오늘 동지들과 함께 잠깐이나마 조금 고민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강의는 크게 4가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이 법은 도대체 왜 제정되었는가?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떠한 경위에서 제정되었고 우리 노동조합들은 어떤 요구를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또 이 법 굉장히 복잡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법률 전문가인 저도 이 법을 이해하는 데는 한참이 걸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대재해법과 관련된 산업법 모두를 다 이해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법의 추정 개요가 무엇인가? 노동조합은 이 법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고 이 법의 큰 틀은 무엇인가? 간단하게 고민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간략하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사회에서는 사실 이 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오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법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 조합원 동지들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우리 조합원 동지들을 처벌하는 법이 아닐까 이런 오해가 현장에서도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후가 정말 기후에 불과했음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법을 활용해서 무엇을 외쳐야 될 것인가? 노동조합이 그리고 바뀐 이 윤석열 정부 이 시대에서 우리는 무엇을 주장해야 되는가? 간략하게 고민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중대재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법은 도대체 왜 제정된 것인가?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동지들 다들 아실 겁니다. 2018년도에 겨울 무렵에 김영균 동지께서 하늘로 가셨습니다. 김영균 동지께서 태양화력발전소에서 정말 안타깝게도 사고를 당하셨고 사망을 당하셨습니다. 그 이후 우리 민주노총은 물론 그 이전도 마찬가지지만 이 중대재해, 산재사고, 산재로 인한 사망 더 이상은 노동자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라. 더 이상은 그냥 현장 관리인이나 말단 근로자의 책임으로 돌리지 말고 기업이 직접 책임을 져라. 그리고 팩토리사가 나서 이 사고를 방지할 만한 시스템을 구축해라. 우리 노동조합은 외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노동조합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자고 외쳤었습니다. 2018년 12월 무렵으로 저희는 항상 이 중대재해법 요청하면서 유가족들은 국회 앞에서 다시 투쟁을 했었고 민주노총도 다수의 시위를 했었습니다. 집회를 했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중대재해법 제정운동 당시에 이 투쟁을 했었을 때 이 경향신문 이 기사를 제일 좋아합니다. 동지들 혹시 이 신문 기사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몇 분 정도는 보신 적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대전 갔을 때도 말씀드린 거지만 이 기사는 2018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산재 사망 사고로 돌아가신 노동자들의 이름이 원작입니다. 경향신문 1면에 실렸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파악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많은 노동자가 오늘도 집에 퇴근하지 못했습니다. 이따 통계를 보면서 말씀드릴 거겠지만 하루에 4명에서 5명은 산재로 죽습니다. 그게 2022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지금 이때의 이 현황, 지금이라고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현장에서 많은 노동자들은 일터에서 일하다가 돈 벌려고 나갔다가 젊은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일터에서 죽고 있습니다. 그게 2022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부끄럽지만 직시해야 될 현실이 맞습니다.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OECD 평균 그리고 주요 국가들 평균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산재 사망률 압도적으로 상위 국가에 속합니다. 아직까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인구 노동자 10만 명당 노동 10명이 산재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옆에 지금 이 PPT 화면은 동기들 그 양경수 위원장님 아시죠?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님. 양경수 위원장님이 작년 7월에 노동자들 코로나 시대 노동자들의 권리와 그리고 특히 중대재해법의 온전한 시행을 주장하면서 7월달에 한참 투쟁을 하셨다가 법원에 구속되었습니다. 11월달에 재판받는 도중에 저는 판사 앞에서 이 PPT를 꺼내들었습니다. 우리가 왜 싸웠느냐? 2021년 당시, 2021년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적어도 산재라는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 아직도 많은 노동자들이 죽고 있다. 2020년 한 해 동안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들이 2,062명입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해보자면 하루에 5명에서 6명, 6명에서 7명의 노동자는 산재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일터에서 죽고 있습니다. 통계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망,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도 저희들이 한번 유심히 봐야 됩니다. 대부분 작은 사업장에서 죽고 있습니다. 5인 미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여기서 압도적으로 산재 사망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서도 물론 산재 사망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 이 사업장들은 대부분 협력업체 하청 노동자들입니다. 예.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아니면 간접고용 노동자들 이런 분들이 절대 다수로 많습니다. 저도 이제 로스쿨을 나와서 이제 변호사가 됐습니다. 올해로 이제 민주노총에서 5년째 몸을 담으면서 노동운동에 지금 이제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노동운동에 복무하고 있지만 사회에서 살았던 친구들도 가끔씩 출간을 하려고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학교를 대학 다닐 때 정치학을 전공했었어요. 정치학 전공하다 보면 정말로 이제 생각이 다양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되게 친했던 형인데 저는 이제 노동운동에 학생 때부터 관심이 많아서 항상 이 진보의 담론을 펼쳤다가 그 형은 되게 친했던 형은 살짝 조금 이제 중도 보수에 가까웠던 아니면 좀 보수적인 형이었었는데 되게 좀 정치적인 지향은 달랐지만 말은 좀 잘 통해서 술을 많이 마시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갑자기 뜬금없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 형도 지금 변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형도 저랑 비슷한 시기에 다른 로스쿨을 나와서 변호사를 했는데 얼마 전에 그 양반이 결혼한다고 이제 저랑 술을 한잔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술 마시다 보니까 술 기운이 오르니까 요즘 최근 시국에 대해서 막 토론을 하다가 막 거기 싸우기 직전까지 막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저희들의 의견을 동의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양반이 현재 이제 국내에 있는 유명한 화학업체에서 사내 변호사를 하고 있습니다. 태승아, 내가 네가 주장하는 노동운동 굉장히 타당해 보이고 100% 동의를 할 수 없는 것 같긴 하지만 내가 지금 네 주장과 100% 동의를 하는데 딱 하나 있어요. 뭔데 형? 산재야, 산재 사망 사고야. 화학업체 여러분들 동수들께서 예상할 수 있긴 하겠지만 당연히 산재 사망 사고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내 변호사 형이 술 마시면서 하는 얘기가 야 내가 사무실에 회사에서 이 사내 변호사로 일하면서 이 산재 사망 사건을 맨날 계속 보고 있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왜? 돈 있고 정규직 노동자들, 제대로 된 노동자들은 그나마 조금 근로조건 나은 노동자들은 산재 사고 거의 안 당해. 그런데 맨날 협력업체 노동자들만 맨날 사고 당해. 맨날 죽어.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법이 바뀌어야 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동지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산재 사망 사고는 모든 국민들이 동의해야 되고 우리가 계속 싸워나가야 될 주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제가 이따 강의 끝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큰 파도를 만들어있습니다. 중대재해법은 이러한 현실, 2020년에도 연간 2,000명의 노동자들이 죽어나가는 현실이 더 이상 없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지만 이번 정권에서 정부는 계속해서 경총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경총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 우리 처벌법이 줄여달라, 발표이사 끝내달라, 그리고 처벌의 요건 완화시켜달라 이런 말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취지를 입법 취지를 완전히 갈기갈기 축보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노동자는 무엇을 얘기할 것인가? 안전한 일터를 위해서 더 많은 노동자들이 살아 돌아가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노동자는 무엇을 얘기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법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 동지들께 감히 그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통계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 PPT도 양경수 위원장님 PPT 때 똑같이 결론 때 똑같이 제시했던 PPT입니다. 재판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재판장님, 대한민국에서 노동자들이 몇 명이나 죽는지 아십니까? 2020년 동안 2,000명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는지 아십니까? 통계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맞아서 죽습니다. 뛰어서 죽습니다. 떨어져서 죽습니다. 깔려서 죽습니다. 작년 4월에 그 평택항에서의 사망사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고 이성원 노동자, 23살의 노동자가 300km가 넘어가는 철판에 깔려서 죽었습니다.
아직도 그것은 신문에 나오고 있긴 하지만 신문에 나오지 않는 비슷한 사망 사고 많이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특히 많고요. 여러 가지 현장에서 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노동자들 떨어져서 죽고 부딪혀서 죽고 물체에 맞아서 죽고 뛰어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훈 시인이 경향신문 칼럼에 이런 식 칼럼을 썼습니다. 오늘도 퍽퍽퍽, 내일도 퍽퍽퍽, 노동자들이 많아 죽는다. 우리들이 이렇게 8년을 동안 현장에서 노동자들은 계속 죽고 있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외치고 무엇을 고민해야 될 것인가. 이 중대재해법은 오늘날 우리 노동조합 운동이 절대 피해나갈 수 없는 중대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열을 올려서 강의하느라 더워서 자켓 좀 벗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산재 사망 사고, 최근에 있었던 산재 사망 사고 두 개를 꼽으라고 하면 다른코 저는 2016년도 구역 스크린도어 사고 김부은의 사례와 그다음에 태양화력발전소 김영균 동지의 사고가 가장 유명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법조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고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났었는지, 이게 어떻게 사용자의 책임이 되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동지들 노동운동 하시면서 많이 접하셨겠지만 간략하게 한번 기억 한번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 11월 무렵, 9월 무렵에 그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에 사망하셨던 김구는 그야말로 젊은 친구입니다. 사실 젊은 친구라는 말이 좀 적절하지 않을 정도로 어린 친구였습니다. 만 19세, 학 고등학교를 졸업했던 정말로 어린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가 일하다가 죽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협력업체의 지속적인 인력 부족 문제였습니다. 당시에 김구는 구의역에 스크린도어가 고장났다. 와서 고쳐라라고 했었는데 지금 이건 제가 따로 PP에도 안 써놓고 제가 말씀으로 드리는 거니까 좀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17시 58분 저녁 오후 5시 58분까지 와가지고 이 스크린도어 수리해라라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협력업체와 서울메트로 사이의 체결한 계약을 보게 될 경우 고장이 발생한 경우 1시간 이내에 출동해서 수리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업은 기본적으로 2인 1조로 수행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스크린도어 한 군데에서만 고장나는 게 아닙니다. 당시에 구의역 스크린도어가 고장났었을 때 을지로 사가에서도 똑같이 스크린도어가 고장났었습니다. 그래서 김군의 동료, 경복군역에서 일했던 동료가 구의역 들렀다가 을지로 사가로 가게 되면 우리 규정 위반, 1시간 이내 출동 규정 위반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나 구의역 지금 갈 시간이 없어서 못 가겠다. 바로 을지로 사가로 가야 된다. 라고 해서 1인 1조로 해야 되는 안전작업을 김군 혼자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크린도어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작업을 하게 되면 이제 지하철이 오니까 나와라. 아니면 지하철한테 신호를 흔들면서 오지 마라. 신호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스크린도어 안쪽에서 작업을 하다가 지하철이 쫙 와서 빠져 죽었어요. 자기가 죽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 문제는 두 명이서 해야 될 작업, 2인 1조로 해야 될 작업을 한 명이서 해야 됐다는 겁니다. 당연히 업체에서는 얘기했습니다. 우리 평상시에 우리 김군 포함해가지고 2인 1조로 작업하라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위험한 거 혼자서 작업해. 이게 사람한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 이 구의역뿐만 아니라 서울 메트로에서는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몇 개월 전이요? 불과 8개월 전에 발생했습니다. 2015년도 하반기 무렵에 강남역에서 이 사고와 비슷한 사고가 한 번 발생했었습니다. 그때 제 발은 예견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 동지들한테 자주 말씀드린 용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오늘 자주 말씀드린 용어 중에 하나는 산재는 결코 한 번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판결을 봐도요, 어떤 사망사고 판결을 봐도요, 이 사업장에서 최초로 발생한 산재다 이런 사실도 없습니다. 이 사업장에서 언제도 사망사고가 있었고 언제도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노동자들이 뭐 고쳐달라고 요구했었는데 사용자 뒷등으로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과실이다. 이런 판시가 항상 바꾸고 있습니다.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강남역 사고가 있었을 때 협력업체가 노동자들 요구했습니다. 우리 이거 2인 1조 작업해야 되는데 이거 못해요. 1인 1조 할 수 있도록 증원시켜주세요. 28명 증원시켜주세요. 사실 서울메트로 예산이 부족하니까 17명 증원시켜줄게 해서 11명으로 깎았습니다. 근데 그 11명 중에 깎은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김군과 같이 정비작업 수행하는 인원은 7명밖에 안 됐습니다. 28명 증원해달라고 했는데 사실상 7명만 증원시킨 겁니다.
일할 사람을 안 주는데 2인 1조 작업하라. 그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이거는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구조적인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사용자로 하여금 안전대책 확실히 확보해라.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 김영균 동지의 사망사고입니다. 김영균 동지가 2018년 12월 무렵에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참 제가 마음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동지들 이제 민주노총에서 간접보험 노동자들과 기간제 노동자들 중심으로 비정규직 그만 쓰게라는 운동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저도 2018년이면 그때 수노차 노동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검찰청 앞에 가가지고 막 아사히 글라스 막 서울 동지 비롯해서 뭐 김수업 동지 비롯해가지고 많은 동지들이 막 검찰청 앞에서 시위하다가 막 잡혀가고 했을 때 막 접근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비정규직 그만 쓰게 운동에서 참가했던 동지가 바로 우리 김영균 동지였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 라고 피켓된 게 바로 그때 비정규직 철폐하라, 비정규직 처우 개선하라 이런 운동을 하고 있다가 불과 며칠 만에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고를 당하면서 돌아가시고 동지들 김영균 동지의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김영균 동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십니까? 예, 저도 잘 몰랐었고 사실 외면하고 싶었어요.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김영균 동지는 일단 이날 곡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이제 태안화력발전소에는 컨베이어 벨트가 있고 컨베이어 벨트는 공정마다 여러 종류의 컨베이어 벨트가 있는데 이거는 흔히 말해서 ABC 타입이라는 컨베이어 벨트입니다. 처음에 ABC가 알파벳의 어떤 추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무슨 에어 비 모시기 컨디셔너 뭐 아무튼 이런 ABC 컨베이어 벨트였었는데 이 컨베이어 벨트 특성상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기 그림으로만 보면 잘 모르시겠지만 그 고장이 발생할 경우 여기에 있는 이제 안에 있는 틈으로 들어가서 수리를 해야 됩니다. 이 컨베이어 벨트가 당시에 이제 롤러라고 해가지고 이 컨베이어 벨트를 돌아가게 하는 이 롤러 축이라는 게 하나 고장 나가서 멈췄었는데 당시에 이제 김영균 동지는 2인 역시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2인 1조로 작업해야 되는 거 혼자서 들어가셨습니다. 제가 다음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으로 보니까 별로 안 와닿는데 실제로 보면 이런 환경에서 일했습니다. 네.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 일했습니다. 당시에 김영균 동지는 하다못해 지급된 플래시라이트도 망가져가지고 핸드폰 라이트로 여기 안에 구멍에 들어가서 비춰가고 막 그랬었습니다. 사람이 들어가면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안에 비춰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인 1조로 작업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여기 작업의 안전을 위해서 덮개를 설치해야 됩니다. 근데 덮개를 설치하게 될 경우 비용이 많이 들고 무슨 뭐 화재 위험이 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이 안전을 위한 덮개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인 1조로 작업하게 되면 사실 생산률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노동자들의 목숨입니다. 컨베이어 스탑시켜요. 멈춰요.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김영균 동지는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워서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끼워서 돌아갔습니까? 목과 몸통이 분리돼서 돌아갔습니다. 당시에 다음날 도착한 동지들의 증언에 의하면 몸은 여기 끼어 있고 머리는 몸으로부터 2m 떨어진 곳에 피가 딱 나가지고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김영균 동지가 몇 살이었냐고 24살이고요. 여기 계신 동지들 조카들이 많이 그 정도 되는 조카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어리고 젊은 친구들 비정규직 문재인한테 가가지고 비정규직 철폐하자 우리 노동권 개선하라 외치던 동지가 이런 식으로 일하다가 사망했습니다. 이게 외람되었지만 2018년 그리고 지금도 바뀐 만큼 2022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자, 거듭 말씀드립니다. 사고는 한 번 일어나지 않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10년간 산재 사고가 발생했던 건 총 58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사망이 발생했던 건 10년간 12명이 사망했습니다. 1년에 한 명씩은 꼭 사망한 것입니다. 1년에 1.2명은 사망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안전조치는 했겠죠. 뭐 일부러 사망시킨 경우는 없을 거라고 좀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동자가 목과 몸통이 분리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인재입니다.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당시 원화청 주요 관부들 처벌받았습니다. 예, 처벌받았습니다. 대표 이사는 처벌받지 못했었는데요. 그건 중대재해처벌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를 더 이상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이 필요합니다. 이 판결 당시의 양형 이유를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판결에 나와 있습니다. 공소장에 보게 되면 사망의 결과 발생.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어가지고
목과 몸이 외상성이 됐다. 한마디로 말해서 삼수가 된 겁니다. 진짜로 그렇게 됐어요. 남항에서 중환형을 선고하면서 법원은 이제 발전소가 자신들의 설비에 대해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었다. 그리고 특히 김영균 동지 해안서부 화력발전소의 원청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협력업체 소속 간접보험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였습니다. 근데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안전 요구에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었다고 불만한 사람도 있었다. 제가 단독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법원이 판단하는 내용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 업체들은 피해자 김영균 동지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아니 우리 안전수칙 다 만들었고 2인도 하고 쓰는 분들은 왜 안 했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2인도 하라고 말하면 뭐합니까?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요. 이런 것들 법원이 중요하게 판단해서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판사님이 한 분 있습니다. 저도 아직 책을 이제 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못 읽었는데 어떤 양형 이유라는 책을 쓸 때 판사님이 계신데요. 그 판사님이 건설 현장의 사망사고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서 이제 판결문을 쓰시면서 양형 이유로 이렇게 썼습니다. 저녁에 있는 삶을 추구하는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삶에 있는 저녁을 걱정하는 노동자가 있는 건 서울특히 그지없는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4년간 하루 평균 5명이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목숨을 잃는 삶이다.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저녁에 있는 삶을 주장하지만 동시에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삶에 있는 저녁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걱정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법조인으로 노동운동 가면서 동시에 변호사로 활동하다 보니까 친구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료들 기업이나 어떤 조직이 가장 효과적으로 움직일 때 어떤 주제에 대해서 진짜 이거 안 지키면 큰일 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가장 빨리 움직일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언제인지 아십니까? 형사처벌 규정 마련했을 때요. 한 발짝 전화가 되죠. 총수에 대해서, 대표이사에 대해서 형사처벌 규정 마련했을 때 기업은 가장 굉장히 높습니다. 돈으로 보상하라고요? 기업도 많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에 대해서 형사처벌 규정이 마련되면서 기업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 쉬운 거 아니구나. 이거 방치하면 안 되구나.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그때부터 부랴부랴 안전조치 갖추기 시작합니다. 요즘 법조계에는 전쟁터입니다. 한쪽에서 어떻게 중대재해를 막을 것인가. 한쪽에서 중대재해가 터졌을 때 어떻게 중대재해 처벌을 피할 것인가. 이런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학로통에 다니는 제 친구들 모두 이 중대재해법 연구하고 있습니다. 기업 자문하고 있습니다. 왜냐? 처벌받으면 안 되니까요. 얘네들 입장에서. 로펌에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블루오션, 큰 시장이 열렸습니다. 기업들을 대상으로 항상 자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법망을 빠져나갈까? 사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긴 하지만 이 대형 로펌에서 이 중대재해처벌법 연구하는 거 적극 나쁜 거라고만 생각 안 합니다. 왜냐? 그 전까지는요. 산업법, 산업안전대 이거에 대해서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기업에서 물론 연구의 방향과 업무의 방향이 조금 다를 수도 있긴 하겠지만요.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라도 갖고 하다못해 어느 정도라도 현장 설비와 현장 안전수칙을 개선한다는 건 그나마 나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동기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자가 그렇게 할 동안 우리 노동조합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노동조합도 기민하게 해줘야 됩니다. 중대재해 터진 다음에 대표이사 처벌하라, 책임자 처벌하라, 이거 사실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동지가 죽었는데 그 이후에 누가 처벌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전에 우리가 이 중대재해를 막을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에 최대한의 취재를 살려서 최대한의 안전한 시스템을 최대한의 사업장에서 구축해 나가야 됩니다. 저는 오늘 동지들에게 이 질문을 같이 드리고자 여기에 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산재 사고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주로 업무상 과실치사 사항이 인정됐는데요. 처벌의 형 정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실형에 이르는 이거는 8명밖에 없고요. 2020년 기준으로 대부분 재산형이나 아니면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실효적인 대응을 위해서 중대재해법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전과가 한 번 있는 사람은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산업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사례, 산재로 처벌받은 사업 중 절대 한 번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 사업장에서 몇 번이고 다시 받기 때문에 몇 번이고 다시 처벌받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반복되는 산재의 사슬 흔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노동 운동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주목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강의를 다 통틀어서 동지들께 제안을 하고 싶은 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산재를 막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라고 물어보게 되면 제가 제 답은 하나입니다. 그거는 사업장마다 다릅니다. 사실 진짜로 사업장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장마다 뭐가 위험하고 어떠한 위험 요인에 노출되는지 어떠한 안전 위험이 있는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업 현장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동조합이 하나로 외쳐야 될 것은 전 단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평상시에 산재를 막기 위해서 노동조합 참여 시스템을 구축하자.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 독자적인 주장이 아니라 통계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산재 예방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업장의 단순히 안전규정 방침보다도 노동자와 현장 노동자와 사용자가 얼마나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지,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노동자의 참여가 얼마나 보장되고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통계조사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이 없는 사업장보다 24% 낮은 제휴율을 보이고 있다. 통계조사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의 일부 단체만 주장한 통계조사가 아닙니다. 외국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노동자들이 안전보건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산재가 낮아진다, 산재 사망이 낮아진다. 이렇게 유럽에서 통계조사 결과가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동자들의 참여입니다. 노동조합의 참여입니다. 평소 우리 사업장에서 뭐가 위험하냐, 평소 우리 사업장에서 뭐가 불안하냐, 이것을 현장에서 저희가 요구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단체벽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구를 제도해야 됩니다. 사실 산업법에서는 이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고 그런 제도를 마련했지만 그 제도가 공무원 사업장들에게도 적용된다? 이거는 조금 법상 좀 약간 한계가 좀 있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번에 산재 예방을 하기 위해서 평소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참여시킬 것이라는 내용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시행령을 단초로 적극적으로 산재 예방 기구를 사업장에서 요구를 하고 노동자들이 의견을 개진해야 됩니다. 왜냐? 현장의 위험 요인을 찾아나가는 건 그 노동자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복잡한 중대재해처벌법. 사실 변호사가 읽어도 그 법문을 다 이해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큰 틀에서 어떤 내용이고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는지 간략히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차피 구체적인 사고가 터지거나 아니면 구체적인 교섭을 요구했을 때 계속 이 법을 살펴보고 계속 같이 공부하고 계속 같이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뭐 자문 담당 변호사들이나 노무사들 캐스트가 되고 계속 같이 논의를 한번 해봐야 될 겁니다. 근데 오늘 강의에서는 큰 틀에서 이 법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는지 그것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노동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의 어떤 체계는 크게 4단계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방 단계고요. 두 번째로는 산재가 터졌을 때 보상을 어떻게 하냐. 그리고 이 보상, 국가 행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마지막으로 형사처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4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방에 관해서는 산안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산안법상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이라고 600조가 넘어가는 조문이 있습니다. 그 조문은 나중에 동기들도 한 번씩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 조문은 법조인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문은 사실상 현장에 있는 안전수칙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크레인 작업을 했을 때 신호수가 몇 명이서 어떻게 흔들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거 변호사들이 100번도 모릅니다. 그 현장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 100번도 모릅니다. 그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제일 잘합니다. 하지만 이 산업안전보건 규칙 이거를 위반했었을 때는 사용자의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 동지들이 저 산업안전보건 규칙 중에서 우리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이 무엇인가 면밀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단순히 사용자를 처벌하는 법이 아닙니다. 물론 처벌하는 것이 주된 취지긴 하지만 이 처벌하면 국한되지 않습니다. 처벌하기 앞서 평상시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만들어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예방하는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상, 산재보상 어떻게 하냐 하게 되면 산재법과 근로기준법에 산재보상과 재해보상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민법에 의해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요. 산재사고가 나면. 그 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5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노동자 유가족들이 자신들의 배상을 더욱더 강하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처벌. 처벌 같은 경우에는 동지들이 하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있다고 옛날에 처벌 안 된 걸 허하게 처벌한다. 이게 일부는 맞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대부분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그 전에도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산업안전보건법이나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처벌이 이게 됐었습니다.
근데 이번 중대재해처벌법은 이 처벌의 정도와 요건을 조금 더 강화시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그리고 특히 누구를 처벌하는 처벌의 대상이 누구인지 이거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 법은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법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방패막이 금지법. 옛날에는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대표이사는 뒤에서 숨고 나는 뒤에서 그냥 총괄하고 관리하고 결혼하는 사람이지 아이고 노동자들 안전까지 제가 어떻게 다 신경 써요. 실질적으로는 저희 본부장 저 양반이 다 관리했으니까 저 양반 처벌하고 저는 좀 빠져나갑시다 라는 결론을 하는 실제로 법원에서도 대표이사는 무죄, 밑에 있는 본부장 말단 본부장 저는 유죄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기업이 기민하게 반응하겠습니다. 대표이사는 안전한데 대표이사가 목숨 걸고 야 본부장 너 일 똑바로 해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법이 바뀐 거죠. 이제는 대표이사가 저는 그건 책임지지 않습니다라고 했을 때 당신이 그걸 관심 안 가졌으면 그게 중대재해처벌 위반입니다 라고 법원이 말하라고 이 법이 제정되죠. 한마디로 말해서 더 이상 대표이사의 책임을 말단 관리자한테 전가시키지 말고 같이 책임져라 라는 내용이 이 법의 기본 취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이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용근 동지의 사망사고 이후 각종 중대재해에 대해서 처벌의 정도를 높여서 기업으로 하여금 경각심을 가지고 중대재해 예방하라 라고 명령하기 위해서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우리가 시행을 통해서 그렇죠. 이 법의 시행 시기는 이제 지난 강의에서 좀 재밌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는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시행이 됐기 근데 다는 아니고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에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올해 1월부터 시행이 됐었고 다만 50명 미만 사업자, 소규모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2024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서 가장 안타까운 건 정작 산재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는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는 이 법이 적용되지도 않고 시행되지도 않고 있다는 것이 가장 아쉽습니다. 이 법이 이제 적용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재사고에 대해서 유일한 처벌법률은 아닙니다. 오히려 대표이사를 주로 처벌하는 법률이고 이 법 이외에도 이제 보통 업무상 과실치사나 아니면 산업법 위반 등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법이 문제되면 중대재해처벌법도 산재사고에서 같이 적용돼서 대표이사도 같이 책임지고 같이 수사를 받게 된다. 이런 점이 옛날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한번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그냥 처벌하는 법률이 아니라 그 전에 이 산재를 예방하고 사업장의 안전보건 시스템을 구축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무 주체가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내용인지 이따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보호 대상이 종사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공무원도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에만 한정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노무 제공자, 한마디로 말해서 특고, 협력업체 노동자까지 전부 다 보호 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간접보호 노동자도 전부 다 보호 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예전에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그 중대재해를 규제하고 있었는데 이 법은 형사처벌 규정이 조금 더 세기 때문에 중대재해 정의가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아니면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거나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이 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병 같은 경우는 법에서 쭉 명시한 게 아니라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데요. 네, 다음 페이지처럼 직업적 질병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백혈병부터 시작해가지고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등 해가지고 이제 시행령에 나와 있는 이 병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규제 대상 질병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 법에서는 그 형사처벌을 대상한 사업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공무원 노조에서는 이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거는 민간 사업주를 의미하는데요. 이 법에서 사업주란 기본적으로 법인 자체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경영책임자라는 게 나오는데요. 경영책임자는 우리 공무원 노조 동료들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영책임자란 사기업에서 대표이사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법에서는 경영책임자만 규제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이건 당연히 대표이사인데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까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시게 되면 동지들께서
아니 나도 우리 사업장에서 우리 기관장님이 명해가지고 안전보건 업무 내가 담당하고 있는데 나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받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현장에 있는 조합원 동지들에게 퍼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법은 글자 하나에 따라서 의미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 법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건 뭐냐면 또는 이에 준하여 또는 이에 준하여 이 앞에 있는 거 뭐냐고요? 대표이사입니다. 대표이사 또는 이에 준하여 한마디로 말해서 대표이사에 준하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변호사들이 독자적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노동부 행정에서 매뉴얼도 있습니다. 노동부 매뉴얼도 이에 준하여가 단순히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거 사실 총괄하는 것도 엄청난 권한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만으로도 부족하고 이걸 넘어서 사업 전반에 대해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보유하면서 안전보건에 대해서 조직과 인력과 예산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판단하기로는요.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사람이 쉽게 나타나지 않죠. 대표이사 외에 안전보건 업무 총괄한다고 이에 준하여 요건이 충족된다? 이거는 법률상은 존재할 수 있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저런 케이스까지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그 기업 조직이 정말로 특수해가지고 예컨대 사업부서가 정말 별개 법인처럼 별산으로 운영되고 이런 조직에서 안전보건 총책임자가 뭐 별개 사업 조직을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 정도 이런 정도가 아니면 저는 이 해석이 쉽게 적용이 되기는 어려운 것 같긴 한데 이건 앞으로 판결의 체계를 좀 흘러가는 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안전보건 책임자라는 업무가 나왔다, 규정이 나와 있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 동지들이 현장에 있는 조합원 동지들이 아 내가 지금 이제 듣고 7급인데 걸리는 거 아닐까?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법은 사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기업에만 적용되는 법이면 제가 오늘 여기 와서 강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공공기관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누가 책임지냐? 기관장님이 책임지십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업장, 공공기관의 장 이런 사람들이 다 책임지게 되는 법률입니다. 우리 현장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면서 사업장의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하라 당연히 동지들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종사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적고용 노동자들, 특수고용 노동자들,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 전부 다 보호의 범위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법이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대표이사,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어떠한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의무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재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과 이행에 관한 조치.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자면 시스템 구축하라고 합니다. 산재를 예방할 만한 시스템을 평소에 구축해가라 라는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이거 왜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산재 사고 한 번 일어나지 않습니다. 재발합니다. 어떤 사업장에서 산재는 한 번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산재가 일어났으면 앞으로 그것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했느냐 이게 이제 책임자들에 대한 추궁할 수 있는 중요한 의무입니다. 세 번째,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서 시정을 정한 상황. 예컨대 이 관련 법령이라는 건 노동법, 산업안전보건법 여기만 관련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설법이라든지 아니면 건축법이라든지 등등 해양 관련된 법이라든지 이런 법에 대해서도 안전을 위해서 무언가를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령을 잘 준수하라 이런 뜻입니다. 네 번째,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관한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한마디로 말해서 산재법, 산업안전보건법 잘 준수하라는 거죠.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무는 제가 오늘 이제 주어진 강의 시간이 1시간이라서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아까 말한 것처럼 재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과 이행에 관한 조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 만들려고. 시스템 어떻게 만드냐? 첫 번째 경영방침 자체, 내가 발음이 안 좋네요. 경영방침 자체를 안전보건 목표에 부합하게 설정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 업무 총괄 관리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그 다음에 사업장 내에 있는 유해 요인,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 절차를 마련하고,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장비를 구입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안전보건관리자와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고
그다음에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하고 개선 방안 절차를 마련하고 그다음에 중대산업 발생 시 매뉴얼을 마련하라 이런 내용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저희 노동조합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 방안 마련 이게 있냐고 점검입니다. 저는 이게 우리 산업법에서는 공무노조 동료들에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는 거를 만들상 법상 의무를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중대재해법 시행령 2규정으로 가지고 단체협약에서 이 노안 조직 만들자 노동자 사용자가 같이 참여하는 노안 조직 만들어서 현장에 있는 의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현장과 같이 하면 순찰하면서 안전 유의 요인 점검하자 이런 게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지만 실제로 이 시행령을 가지고 우리 노동조합이 무엇을 요구할 수 있을지 한번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과 수립과 이행관을 조치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재해가 한 번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어떤 원인에서 재해가 발생했고 앞으로 사업장을 어떻게 개선할지 확보를 해라. 이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삼성중공 크레인 사고에서도 비슷한 쟁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법령에 따라 시정을 명한 사항이 있지. 뭐 노동법뿐만 아니라 건축법이라든지 아니면 해양수산 관련법이라든지 등등 기타 법령에 따라서 안전을 위해서 시정을 명한 조치를 정확히 이행하라. 마지막으로는 산업법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다하라.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을 통해 담겨 있기 때문에 오늘 이 PPT를 보시고 나중에 현장에 가서도 동료들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꼭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이 법은 과거의 산업법과 달리 도급이나 용역 위탁 관계에 대해서도 안전보건 의무를 부과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업체가 위탁 계약을 체결했거나 도급 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평상시 위와 같다 앞서 살펴본 그 네 가지 의무를 다하라는 것이 이 법의 상당한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말했던 이 법이 정한 그 네 가지의 의무를 위반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 법에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이제 상한이 규정된 형량인데 이제는 1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됐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무기징역도 가능합니다. 근데 그러면 항상 실형이 나오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여기서 1년 이하 징역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선고형, 법원에서 결정하는 최종형이 3년, 징역 3년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1년, 2년, 3년, 3년 넘어서 그 이상 나올 수 있는데 그 법원에서 최종으로 결정하는 형이 3년 미만이 되게 되면은 그때는 집행유예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제 과거보다 형의 정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은 이 법에 따라서 높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7년 이하 징역이라고 쓰는데 이것보다 더 높은 책임을 질 수도 있다. 대표이사 부동산의 책임을 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상과 질병과 사망 시에 이제 발생하는 벌금의 종류에 대해서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어떠한 법이라든지 형사처벌이라든지 아니면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 과실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인과관계는 기본적으로 사고가 발생했고 어떠한 사업주의 안전보건 책임을 충분히 다하지 않았던 상황이 확인되면 기본적으로 인과관계는 높다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산재 사망사고 형사 판결에서 상당히 쟁점이 됐었던 고의 부분입니다. 이번에 이제 태양화력발전소 사고에서도 그 원청 발전소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변론의 주된 요지는 나는 이 사업장에 대해서 경영상의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안전 의무만 있을 뿐이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안전관리의 의무는 없었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서 무죄 판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론은 이제 더 이상 법원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 법에서 부여한 의무 자체가 경영 책임자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최고 대표자한테 부과한 의무이기 때문에 난 이거 총괄만 하고 실무단 따로 있었다. 라는 거는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고 자백하는 것과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대표자가 고의가 없었다. 이런 결론은 이제 더 이상 통일되지 않게 됐습니다. 네. 세 번째로 공무원 노조에서 갖는 오해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 시간이 1시간 가정도 했으면 조금 더 길게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오늘은 일단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고 나중에 이 안전보건 관련 체계라든지 아니면 간접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사고가 발생할 때 대응할 때 저랑 같이 만나면서 더 많은 고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사회에서는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좀 이제 그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법을 직접 보시지 않았다 보니 이 중대재해법은 우리한테 적용되지 않는 법이잖아. 그래서 민간에만 적용되는 법이지 국가기관 적용 안 되는 법이야. 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본 것처럼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장, 지방공기업에 따른 지방공기업장, 결국 공무원, 기관장님도 다 이 법에 따라서 형사책임과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실 의무가 부과됐습니다. 이 법은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공무원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법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이 법이 발표되고 나서는 이 공무원 그 정부 부처에서는 각계 부처에 대해서 안전보건 관리 인력을 추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동지들한테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사용자가 너 안전 담당자, 너 보건 담당자 이렇게 지정하는 걸 넘어서 노동조합과 협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듭니다. 저는 그게 이 법을 풀어나갈 노동조합 연구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큰 오해가 이 법으로 인해서 우리 조합원 동지들 큰일 났다. 이게 좀 큰 오해로 많은 동지들 내부에서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런 오해가 있는지 제가 한번 잘 살펴봤었는데 실제로 이 법이 처음에 논의될 때는 공무원까지 처벌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중앙행정기관장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는 우리 조합원 동지들 수준까지 전부 다 처벌하려는 그 논의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이 법에서 항상 형사 법규는 처벌 대상이 엄밀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적용해진 처벌 대상을 넘어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 법에 있는 처벌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장, 지자체장, 공기업장이고 처벌 요건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조합원 대상으로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따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보건 담당자도 내가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다고 무조건 이 법에 의해서 처벌받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거 준하여 대표이사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사람에 준할 정도인데 우리 현장에 있는 조합원 동지들이 기관장에 준할 정도의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건 행정 체계상도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우리 조합원 동지들을 특별히 더 처벌하는 법은 아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그 공무원들에 대해서 옛날에는 처벌을 논의하는 법안 규정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 법 과정을 삭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조합원 동지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컨대 이제 뭐 하다못해 이제 국토부나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께서 아니면 어떤 발주처가 돼가지고 현장을 감독하셨던 그 조합원 분들께서 산재 사고가 있었을 때 절대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느냐?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일반 조합원 동지들 중에서도 사고로 인해서 처벌받는 사람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업무상 과실치사 사항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거는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변함이 없는 거고 이 법이 생겼다고 뭐가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아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이제 처벌받았던 사례가 뭐가 있었냐에 대해서는 제가 3월에 대전에서 교육할 때 좀 설명드렸었는데 오늘은 좀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자면 예컨대 이제 어떤 계약상의 어떤 이제 책임 감독의 의무가 있었는데 이것을 전혀 다하지 않은 경우처럼 자신의 본인의 업무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할 때는 형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모든 이제 기업에 있는 일반 직원들이나 공무원들이랑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지 단지 이 법에 따라서 우리 근로조건이나 어떤 처벌의 여건이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다. 이 점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중대재해법을 활용해서 우리가 중대재해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대재해법 활용 원칙 크게 4가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처벌과 예방을 모두 목표로 해야 됩니다. 처벌과 예방을 모두. 사실 우리가 어떤 사고가 이제 터졌을 때 조량과 이제 노동조합이 같이 찾아가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더 중요한 건 현장에서 우리 조합원들이 다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사업주는 예전보다 폭넓은 안전보건 시스템을 확보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노동조합이 사업주가 이와 같은 체계를 충분히 관리하고 있는지 예방이 얼마큼 되고 있는지 노동자들의 의견 청취 제도 이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셔서 예방을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법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종사자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더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모든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노동하는 사람 특고, 간고, 기관제 다 보호하는 법입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우리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에 있는 다른 조합원들, 단축보험들도 함께 보호할 수 있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저희 20대 노동조합의 어떤 요구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거, 제가 이 말씀 계속 드립니다. 노동자 참여의 중요성과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해서 인식하고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계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유에서 통계를 냈습니다. 노동조합이 의견개진을 하고 현장에 있는 사람이 실제 대표이사가 얼마만큼 긴밀하게 이 안전 예방 시스템을 갖출수록 더 상대 상황 사고는 나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통해서 중앙행정기관을 통해서 이 안전보건 예방 기구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노동조합이 기자회견을 해서 노동조합이 설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산업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직접 적용이 안 된다고 하다면 이 중대재해법을 근거로 비슷한 그 노사 간의 어떤 이 노동안전기구를 설치해야 됩니다. 저는 이게 중요한 우리 노동조합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에서는 평소에 무엇이 위험한지 파악해야 됩니다. 사실 이제 어떤 저처럼 사무직에 종사하는 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위험 요인이 이제 좀 크게 많지는 않을 수 있긴 하겠지만 실제로 어떤 작업 현장이나 아니면 공항 현장이나 현관을 수출하거나 이런 정도들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위험 안전 요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잘 듣기 위해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현장에 있는 조합원들이 제일 잘합니다. 저도 산재 사고가 발생했을 때나 아니면 이제 산재 신청을 한다고 했었을 때 그 업무의 내용이 어떻고 이게 왜 위험했고 이게 왜 산재가 발생했는지 그 의뢰인과 진짜 몇 시간에 걸쳐서 토론하고 사진 보여달라고 하고 동영상 보여달라고 하고 파악합니다. 현장에 있는 조합원들이 제일 잘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는 절대 한 번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그 이제 2017년에 그 삼성중공에서 크레인 충돌 사고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건설노조 동지들을 대상으로 이제 저희 이제 법규 사업이나 아니면은 형사사건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우리 지나가다가 공사 현장 보게 되면 노란색으로 큰 막 타워 크레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큰 크레인이 이 조선소에 있습니다. 조선소에 보면 막 이렇게 생긴 크레인들이 막 있는데 그 크레인이 한 대가 있는 게 아니라 따로 있는 거죠. 두 개가 있다가 서로 관심 우리 밑에 있는 거 철근 옮겨야 되는데 너도 옮기고 나도 옮기자 하다가 두 개가 빵 충돌해가지고 당시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6명이 사망했던 사고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사업주는 과연 이 안전 이제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했는가라는 것이 쟁점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안전보건 규칙에는 단순히 크레인 작업을 할 때 신호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만 나와 있지 이 이중 크레인 작업을 했을 때 중첩 신호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폭넓게 규정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1심, 2심까지는 사실 이 사정사고 6명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뒤집었어요. 대법원에서 뒤집은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노고가 저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 사건 산업 현장의 특성 및 이 사건과 유사한 안전사고 전력에 비춰봤을 때 이 말이 뭐냐면 이 사고가 발생하기 한 1년쯤 전에 똑같이 크레인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운이 좋아서 노동자들이 많이 죽진 않았었는데 똑같이 충돌이 있어서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교섭을 하거나 아니면 안전보건 이제 위원회 회의를 했었을 때 크레인 공정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이제 좀 관심을 기울이자 중첩 크레인 사고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이 그쪽으로 많이 나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경시하고 계속 작업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크레인 두 개가 충돌해서 6명이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아까 봤었던 산업안전보건 규칙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해석해서 이것은 크레인 중첩 작업을 했을 때도 신호 방법을 별도로 설정하는 의미까지 갖고 있다라는 식으로 판단해서 유죄를 평가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고는 절대 한 번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사고는 계속 발생합니다. 사고가 발생됐다면 뭔가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 사업장의 유해의 중첩 크레인 작업으로 인해서 무엇이 위험한지는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현장에 있었던 동지들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간부동지들께서 제일 잘 아시죠.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을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건 고소고발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 수사와 재해조사에 대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게 중대재해법에는 어떠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제 원인을 분석하게 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노동조합도 참여해서 이 원인을 정확히 확보해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라 이런 식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할 때 절대로 사용자가 단독으로 조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실제로 우리가 무엇이 위험했었는지, 우리가 평소 주장했던 것이 무엇인지 은폐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이 구성력과 실행력을 발휘해서 같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판 대응 중요합니다. 저는 법조인으로서 동지들한테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민주노총에서 중대재해가 안 발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발생할 경우 꼭 우리 법률원이나 아니면 법률원 못 믿겠다고 싶으면 민변에 있는 변호사님이 들어오니까 같이 변호사들과 조력해서 재판 과정을 또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저는 이 법이 형사법은 기본적으로 피고인, 그러니까 사업주와 재판부 검사 이상의 삼각관계로만 펼쳐지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판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피해자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저희들의 주장이 노동자의 관점에서 담긴 법리가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반드시 노동자와 입장을 함께할 수 있는 법들과 같이 이 사건을 배우 꼭 해서 이 법의 해석이 자본에게 노출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감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재해이력 관리 활용해야 됩니다. 과거 재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재는 한 번이나 나왔습니다. 과거에 우리 사업장에서 어떤 재해가 있었는지 항상 면밀히 원인을 분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교섭으로 풀어나가야 됩니다. 산재가 발생하기 전에 이걸 예방할 수 있도록 교섭을 요구해야 됩니다. 우리 사업장에서 뭘 개선해달라. 안전 유해 요인이 뭐가 있느냐 개선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건 이 민간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서 상시적인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데, 지금이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의한 경우 공공행정 같은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이 안 된다고 있어서 우리 이제 공무원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대재해법 시행령이 나와가지고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해서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행령 7조, 7호를 근거로 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유사하게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상수적인 안전보건 기구를 만들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교섭 과정에서 그런 기구를 짜내고 항상 사용자와 수시로, 적어도 안전에 관한 사항에서 수시로 소통하자, 이런 기구를 만들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강의의 끝은 간단합니다. 아무리 막 제가 처음부터 막 이제 안타까운 이제 막 사고에 사는데 얘기를 하고, 중간에는 막 진짜 이 법문이 너무 복잡해서 조합원분들 막 되게 이제 재미도 없어지고 막 그랬을 것 같긴 한데, 이 강의를 통해서 제가 동지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을 것인가. 현장에 있는 조합원 동지들이 이 일하다가 죽는 결과만은 방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기 모여 계신 중립 동지들의 어떤 역할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법률원도 사실 공무원 노조와 더 많이 함께하고 싶습니다. 더 많이 고민하고 싶고, 산재 사고가 발생한 이후는 물론이고 그 이전부터 산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공무원들의 노동환경, 법률원 정말로 같이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현장에서 우리 중지되어 계신 동지들께서 조합원들 더욱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와인을 좀 같이 힘써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여기가 없긴 한데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면 출연 가까이 합니다.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말해서 끝내주세요. 네, 반대해요. 여기 경영 책임자 중에 보면 공부하는 사람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또는 이라고 변호사님이 뭐 이렇게 물어보는 또는이라는 것인가 이게 다 하느냐 책임이냐 거기에서 보면은 어떤 사업주들은 이 법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온갖 공식을 다 쓸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에 준하는 담당하는 사람을 특수화해서 세우다가 해가지고 만약에 택이 되면 이법 준비에 제출하는 형법에서 또는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경과, 한마디로 말해서 대표이사도 처벌이 되고, 그 다음에 대표이사의 준하여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까지도 같이 처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혼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데, 실제로 고용노동부 행정 매뉴얼에 의할 경우는 이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만 있다고 해서 모든 책임이 회피가 되는 건 아니고 책임을 진다고 원칙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유한 의무 자체가 대표이사한테도 같이 전가하기 때문에 대표이사는 나는 이 또는 때문에 책임이 없다, 이런 주장은 더 이상 누가 파기는 제기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지금 고용노동부 매뉴얼과 우리 노동계에 있는 법조인들의 지배적인 해석이긴 한데,
근데 또 그건 또 모르죠. 아마 판례가 해보다가 알 것 같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지배적인 의견은 그런 우려가 쉽게 이제 현실화되지 않을 것 같다는 좀 과로도 제 대상이 예, 이게 이번에 저도 찾아봤었는데요. 아무래도 그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찾았어요. 검찰청에서 수사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수사 매뉴얼을 만들었는데 자살 같은 경우에는 중대재해법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입장이고 과로까지는 포함시키겠다라는 게 입장인데 근데 문제는 그건 이제 수사기관의 입장이고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건지 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론 과로도 기본적으로 산재사고에 포함이 되긴 하지만 산재법상 산재보상의 대상에 포함되긴 하지만 이 중대재해까지 포함되느냐라고 말하게 되면 상위 노동비에서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검찰까지도 그걸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게 수사청 매뉴얼의 입장이다 보니까 한번 이거는 앞으로는 기소가 될 텐데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검찰까지 어떻게 하나는 그 아까 말씀하실 때 하루하는 도움 주시는 거는 기출 이제 포함돼야 저희가 이 법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건 이제 하나하고 저희가 사회복지직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적 대상자들 방문을 해야 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1인이 나가서 그 상해를 당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 경우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두 가지로 첫 번째 질문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은 이 산업안전보건과 규칙이 반드시 적용돼야지만 이 법이 인정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 법은 경과가 되는 겁니다. 경주가는 법이고요. 그리고 동시대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노조, 그러니까 공무원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 규칙이 전부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일부가 적용되고 있고 대부분은 적용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제되는 규모가 어떤 거냐면 약간 시스템과 관련된 거예요. 안전보건 담당자를 여기다가 임명 설치하고 이런 민간 사업장에 적용될 만한 사법상 그런 부분만 제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규칙의 상당 부분은 저도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경준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우려는 없고요. 두 번째는 되게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재밌는 질문이고 어려운 질문이고 답이 아직까지 안 나온 질문입니다. 예컨대 그거는 비슷한 거 이런 거랑 비슷한 거 경찰 공무원이 출동을 했다가 범죄자한테 칼을 맞았을 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냐 가지고 이제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그 사회복지사가 현장에 이제 나갔었을 때 이제 피해 그 어떻게 보면 고객으로부터 상해를 입었을 때 이 법이 적용되냐에서 비슷한 논리인 것 같긴 한데 그 질문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정리되는 설은 없어요. 정리되는 그런 것처럼 어떤 사업장 물론 그 사업장 내부라고 하긴 하지만 그 요인 자체가 이 사업주가 통제할 수 있는 논리를 넘어서서 발생하고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입장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런 경우에도 최소한의 안전 조치는 다 해야 되죠. 예컨대 뭐 정말로 이제 뭐 예컨대 그 사람으로부터 상해를 입는 경우가 아니라 제가 옛날에 담당한 사업장은 길 지나가면 동물한테 물리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 자치단체였습니다. 전기 침입기가 있는 거 다시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법을 근거로 그런 것들을 좀 요구해도 연해도 있더라고요. 네. 이 법을 위해서 공공기관들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운영이나 위탁 신축을 할 우려가 많다 이런 우려도 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 공공기관의 자금들의 책임이 더해질 수 있는 건지. 네, 사실 그런 우려도 어느 정도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그게 이 법을 완전히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은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법이 옛날과 달라졌던 건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업무에 대해서 협력업체, 그러니까 도급업체 소속 조급업체의 종사자 한마디로 말해서 그 사이에 어떤 협력업체가 있는 경우라도 그 협력업체 소속에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서까지도 안전보건 조치를 확보할 의무를 부과한 게 바로 이 법의 취지인데요. 이 법의 취지를 놓고 보게 될 경우에는 그런다고 해서 이 법을 쉽게 빠져나갈 수 있다? 이거는 그런 논리를 구축되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관계를 무시하고 해야죠. 여쭤보고 계시는 게 박수로 한번